2022년 4월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 300평에 달하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럭셔리한 응접실에서 강혁은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185cm에 75kg의 다부진 강철 체력을 지닌 사나이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이 사무소에서 일하는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할 법한 인상이지만 지금의 그는 권투 선수가 아니라 12라운드를 다 치르고 링 위에 쓰러진 패배자처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하고 탐정사무소를 차린 이래 이렇게 지쳐본 건 처음이었다. 한 달 전에 마무리한 인천 항만 연쇄 실종 사건이 원인이었다. 23명의 실종자를 추적해 19명을 살아서 찾아낸 쾌거였지만 4명은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강혁은 그 4구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형사 시절부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범인은 잡았지만 강혁의 신경은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탐정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해나였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 사무소에 합류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다른 손에는 태블릿을 쥐고 있었다. 탐정님, 차 드세요.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양평이요. 양평에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고택 펜션이 있거든요. 2, 3일만 쉬었다 오는 게 어때요? 서울에서 2시간도 안 걸려요. 강혁은 고개를 저으려 했다. 쉬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해나의 눈이 단호했다. 그 둥근 안경 너머의 시선에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가 늘 깔려 있었지만 가끔 그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비칠 때가 있었다. 지금이 그랬다. 강혁은 그것이 걱정인 줄은 알았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까지는 읽지 못했다. 아니, 읽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애나 씨, 양평이요? 네, 이미 예약했어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의뢰 분석과 교통편 예매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가죠. 이에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갔다.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는 여자였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강혁과 이에나는 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최고급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은 당연히 이에나가 맡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고수 중의 고수로 각종 장비를 모두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봄 햇살이 쏟아지는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강혁은 잠깐 눈을 붙였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양평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이에나의 지인이 운영하는 고택 펜션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조선시대 한옥을 개조한 고풍스러운 건물로 주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와 돌담이 어우러져 있었다. 강혁은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흙냄새와 강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좋은 곳이네요, 애나 씨. 그렇죠? 원래는 정씨 가문의 종택이었는데 지금은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펜션 주인은 정만호라는 60대 노인으로 이에나를 반가이 맞았다. 강혁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편히 쉬다 가세요. 요즘 양평이 조용한 게 좋긴 한데 사실 어젯밤에 좀 소란이 있었어요. 소란이요? 강혁의 형사 본능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이에나가 옆에서 탐정님, 쉬러 온 거예요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혁은 이미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만호가 말을 이었다. 이 동네에 배씨 가문이라고 큰 부자가 있거든요. 배정국 씨라고 70대 어르신인데 이 일대 땅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계세요. 그 댁에 어젯밤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귀한 건 다 놔두고 쓸데없는 것만 가져갔대요. 서류 몇 장, 오래된 볼펜 한 자루, 끊어진 열쇠고리, 별거 아닌 것들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현장에 들어서면 이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그의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도둑이 귀중품은 놔두고 하찮은 물건만 훔쳐갔다는 것은 어색한 것에 해당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경찰이 와서 봤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대충 처리하고 갔어요. 그날 밤 강혁은 한옥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쉬러 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귀중품은 놔두고 서류만 가져간 도둑. 그건 도둑이 아니라 특정 서류를 찾으러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내고 눈을 감았다. 쉬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탕, 총성이 양평의 새벽을 찢었다. 강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옆방의 이해나도 거의 동시에 문을 열고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이미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여자. 탐정님 소리 들었죠? 총소리예요. 가까워요. 두 사람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렸다. 펜션 뒤쪽 언덕을 넘자 넓은 대지가 나타났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옥대문, 이곳이 바로 이 일대 최대 부호인 황씨 가문의 본가였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강혁이 달려가 사내의 맥을 짚었다. 없었다. 가슴에 총상이 하나 있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다. 죽은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애나 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 보존이요. 이애나가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을 가진 여자가 시신 앞에서 당황할 리가 없었다. 강혁은 시신 주변을 살폈다. 있는 것, 시신의 오른손에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찢어진 편지의 일부였다. 없는 것, 시신의 주머니에는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었다. 옷차림이 깔끔한 작업복이었다. 어색한 것, 시신의 신발 밑에 진흙이 묻어있지 않았다. 이 새벽에 흙길을 걸어왔으면 신발에 진흙이 있어야 하는데 깨끗다. 즉, 이 사람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바로 대문 앞까지 온 것이다. 이때 대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사내로 고급 잠옷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또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로 아버지와 닮은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이게 무슨 세상에 50대 사내가 시신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젊은 남자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전 황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김용철이에요. 우리 집 운전기사인데 50대 사내 황동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전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내다봤는데 용철이 형이 누군가와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탕 하고 총소리가 나고 그 사람이 담 너머로 도망쳤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셨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뭔가 걸렸다. 하지만 아직은 형체가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때 어디 계셨어요? 황동선이 대답했다. 전 안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총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40여 분 뒤였다. 양평경찰서 강력계 김도영 경위가 현장을 수습했다. 40대 초반의 경위는 현장을 살피다가 강혁을 알아봤다. 혹시 강혁 전 형사님 아닙니까? 아, 네. 지금은 탐정이에요. 인천 항만 사건 때 뵌 적 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쉬러 왔는데 총소리를 들어버렸네요. 김도영 경위가 쓴웃음을 지었다. 형사님, 아니 탐정님, 도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건 처음이라 이해나가 옆에서 탐정님 쉬러 온 거예요 하는 시선을 다시 보냈지만 강혁은 이미 결심한 뒤였다. 죽은 운전기사 김용철의 손에 쥐어진 찢어진 종이, 그것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경찰 감식반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강혁은 김도영 경위에게 시신의 손에 쥐어진 종이 조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으로만 확인했다. 종이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벽 4시 전에 동쪽담 매우 놀라운 소식을, 에게도 큰 도움이 될 문장이 잘려 있었다.
편지의 일부분만 남은 것이었다. 범인이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용철이 한 조각을 쥐고 놓지 않은 것이다. 이 편지가 핵심이에요. 강혁이 중얼거렸다. 탐정님, 이것 보세요. 이에나가 태블릿에 종이 조각 사진을 확대하며 말했다. 필체가 이상해요. 새벽 4시 전에라는 부분의 글씨와 동쪽담이라는 부분의 글씨가 달라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새벽이라는 글자는 획이 떨리고 힘이 약해요. 노인의 필체예요. 그런데 4시라는 글자는 획이 또렷하고 날카로워요. 젊은 사람의 필체예요. 이 편지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쓴 거예요. 강혁의 등이 곧게 섰다. 탈진해 있던 신경에 전기가 흐르듯 무언가가 지나갔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쓴 편지. 한 사람은 노인, 한 사람은 젊은이. 그리고 이 집에는 50대 후반의 아버지 황동성과 20대 후반의 아들 황재원이 있었다. 애나 씨, 혹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탐정님. 하지만 아직은 추측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강혁은 잠시 고민했다. 쉬러 온 건데 사건에 발을 들여야 하나. 하지만 죽은 김용철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형사 시절부터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그였다. 김용철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했다. 쉬는 건 사건 끝나고 해야겠네요. 이에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예상했어요. 탐정님은 절대 그냥 못 지나치시니까. 애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에나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금방 거두었다. 강혁은 김도영 경위를 통해 양평 일대의 배경을 파악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부호 가문이 있었다. 하나는 어젯밤 도둑을 당한 배정국 씨 가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새벽 운전기사가 살해된 황동선 씨 가문이었다. 두 집안은 오랜 앙숙이었다. 문제는 땅이었다. 양평군 일대의 대규모 농지와 임야 약 10만 평을 둘러싸고 20년 넘게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원래 이 땅은 배정국의 선대 선소유였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황동선의 선대가 문서를 조작해 가로챘다는 것이 배정국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황동선 측은 정당한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20년째 법정 싸움 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배정국 할아버지한테 결정적인 증거 서류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원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구한말 문서라는데 아직 법정에 제출된 적은 없어요. 김도영 경위의 설명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그 서류가 혹시 며칠 전 도난당한 물건 중에 있었나요?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배정국 할아버지가 도난 목록에 서류 몇 장이라고만 신고하셨거든요.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배정국 집에 도둑이 든 이유, 그 쓸데없는 물건들 속에 섞여 있었을 결정적 서류, 그리고 그 다음 날 황동선 집 운전기사의 살해,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애나 씨, 배정국 어르신을 만나봐야겠어요. 이애나는 이미 태블릿에 배정국의 인적 사항과 가족 관계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여자. 배정국의 집은 펜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품격이 남아있는 기와집으로 마당에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서 있었다. 70대의 배정국은 건장한 체격에 하얀 머리카락을 빗어넘긴 단정한 노인이었다. 눈빛이 맑고 지적이었다. 강혁 탐정이라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시라면서요? 어서 오세요. 배정국이 따뜻하게 맞았다. 어르신, 며칠 전 도난 사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야 뭐 별것 아닌 것들을 가져갔는데. 오래된 서류 몇 장, 볼펜 한 자루, 열쇠고리. 경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 서류가 혹시 토지 관련 문서는 아니었습니까? 배정국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글쎄, 그냥 오래된 서류지요. 노인은 화제를 돌렸다. 강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동요를 기억해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배정국 어르신이 서류 얘기에서 동요한 거 보셨죠? 봤어요. 도난당한 서류 중에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 그 서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 둘, 이미 다른 방법으로 되찾을 계획이 있다. 강혁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양평의 봄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지만 이 마을의 속은 탁하게 엉켜 있었다. 오후, 강혁과 이해나는 황동선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형식을 빌었다. 김도영 경위가 동행했다. 황동선의 집은 배정국의 고풍스러운 기와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2층짜리 저택에 넓은 정원이 딸려 있었고 차고에는 고급 외제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돈이 넘쳐나는 집이었다. 황동선이 응접실에서 맞았다. 아들 황재원도 옆에 앉아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용철이는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인데 황동선이 고개를 숙였다. 강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혹시 김용철 씨가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글쎄, 특별히 없었는데 황재원이 끼어들었다. 아, 한 가지 있어요. 용철이 형이 며칠 전부터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자주 받고 있었거든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접실을 둘러봤다. 벽에는 황씨 가문의 족보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토지 등기부 등본과 법률 문서들이 보였다. 토지 분쟁 관련 서류였다. 실례지만 2층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범인이 도주한 경로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황동선이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양쪽에 방이 있었다. 왼쪽이 황재원의 방, 오른쪽이 황동선의 서재였다. 강혁은 먼저 황재원의 방에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책장에는 법학 서적들, 창문에서 내다보니 대문이 정면으로 보였다. 황재원이 2층 창문에서 범인을 봤다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위치였다. 다음으로 황동선의 서재, 강혁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 세트.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반쯤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강혁은 자연스럽게 책상에 기대는 척하다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책상 위에 물건들을 밀었다. 만년필통, 메모지, 연필꽂이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혁이 허둥지둥 바닥에 물건들을 주우며 말했다. 이해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흩어진 연필과 메모지를 줍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태블릿 카메라로 메모지를 촬영했다. 서로 눈빛 한 번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호흡이 맞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황동선이 서둘러 물건을 정리했다. 강혁은 사과하며 서재를 나왔다. 복도에서 이해나와 눈이 마주쳤다. 계단을 내려오며 이해나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메모지 찍었어요. 역시 애나 씨. 이해나가 안경 너머로 잠깐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강혁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사건의 긴장 속에서도 불쑥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삼켰다. 지금은 사건이 먼저였다. 1층으로 내려온 뒤 강혁은 자연스러운 척 화제를 바꿨다. 아, 참. 김도영 경위님, 시신 손에 있던 편지 조각 이야기는 황씨 부자분께 하셨나요? 김도영 경위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강혁이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려 했다. 탐정님, 이해나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강혁이 이마를 짚으며 약하게 웃었다. 인천 항만 사건 이후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해나가 소리쳤고 황동선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황재원도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갔다. 김도영 경위가 강혁을 부축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강혁은 물을 마시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좀 무리했나 봐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탐정님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연기예요.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김경위가 편지 조각 얘기를 황씨 부자한테 하려던 순간을 막은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면 편지 나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경찰이 편지 조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면 나머지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이해나가 감탄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정말 대단해요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이해나는 그 대신 태블릿을 열었다. 아까 찍은 메모지 볼까요?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와 메모지를 분석했다. 메모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4월 8일 새벽 동쪽 담장 용철이에게 강혁의 눈이 빛났다. 애나 씨, 이 메모의 필체를 시신 손에 있던 편지 조각의 필체와 비교해봐요. 이해나가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분석했다. 일치해요, 탐정님. 새벽과 동쪽의 글씨가 메모지의 필체랑 같아요. 그리고 이 메모지에는 필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황동선의 필체예요. 그런데 편지 조각에는 두 사람의 필체가 있었죠? 네. 노인의 필체와 젊은이의 필체, 황동선과 황재원 부자가 번갈아가며 쓴 거예요. 편지의 나머지가 황재원에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잠옷이나 가운 주머니에 퍼즐이 맞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필요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과 결정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총.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 강민혁, 수시로 동생을 도와주는 든든한 형이었다. 형, 나 양평인데 혀가 쉬러 간다더니 또 사건이냐? 근데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양평 일대 토지 분쟁 관련 등기 서류, 특히 배정국이랑 황동선 사이의 소송 기록 좀 보내줄 수 있어? 야, 거기까지 가서도 일을 하는 거냐? 알았다. 1시간 안에 보내줄게. 강민혁은 투덜거리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40분 뒤 강혁의 메일함에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 이해나가 서류를 분석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배정국과 황동선의 소송에서 배정국 측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변호사 메모에 있어요. 구한말 토지 문서 원본을 입수했다는 건데 아직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문서가 바로 며칠 전 배정국 집에서 도난당한 서류 몇 장이에요. 배정국 집에 도둑이 든 진짜 이유가 맞아요. 황동선 부자가 그 서류를 훔치기 위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귀중품은 놔두고 서류만 가져간 이유가 설명되죠.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쓸데없는 물건들도 같이 가져간 건 서류가 목표였다는 걸 위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김용철은 운전기사 김용철이 주인들의 도둑질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겠죠. 황동선 부자가 김용철을 불러낸 거예요. 이 편지로 강혁은 찢어진 편지의 내용을 재구성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새벽 4시 전에 동쪽담 앞으로 나오면 매우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겠다. 당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대충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김용철이 새벽에 나온 거고 만나자마자 총을 쐈어요. 그리고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조각 하나가 손에 남은 거예요. 이해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잔인하네요. 10년 넘게 일한 사람을. 그래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물증이 부족해요. 편지 나머지와 총이 필요해요. 강혁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김도영 경위에게 부탁했다. 경위님, 하나만 도와주세요. 제가 황씨 가문 집을 다시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편지 조각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단, 제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범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거예요. 강혁은 또 하나의 장치를 준비했다. 가짜 신문 기사였다. 사무소의 송태풍 박사에게 전화해 가짜 온라인 기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양평 운전기사 살인 사건, 피해자 손에서 발견된 편지가 결정적 단서, 경찰, 편지 전문 입수 임박이 가짜 기사가 범인의 눈에 띄면 범인은 자신이 가진 편지 나머지를 서둘러 처분하려 할 것이었다. 그리고 강혁은 또 하나의 함정을 준비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오전, 강혁, 이해나, 김도형 경위가 황동선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추가 조사라는 명목이었다. 응접실에서 황동선 부자와 마주 앉았다. 강혁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풀었다. 차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양평의 봄이 아름답다는 감상을 나눴다. 그러다 강혁이 불쑥 말했다. 아, 참. 황동선 씨, 혹시 이 지역 부동산 시세를 잘 아시나요?
서울 친구가 양평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광고를 내야 해서요. 혹시 12시라는 단어 좀 적어 주실 수 있어요? 제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 엉뚱한 부탁이었다. 김도형 경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황재원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황동선은 별 생각 없이 메모지를 꺼내 12시라고 적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강혁이 메모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그 메모지를 슬쩍 촬영했다. 이것은 황동선의 필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편지 조각에 놓인 필체와 대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여기서 강혁의 진짜 작전이 시작됐다. 아, 경희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그 편지 조각건은 어떻게 됐나요? 강혁이 김도형 경위에게 물었다. 이것이 신호였다. 김도형 경위가 입을 열었다. 아, 네. 시신손에서 발견된 편지 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분석 중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그 순간 황재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황동선도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필체 감정이요? 그걸로 뭘 알 수 있는데요? 황재원이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실려 있었다. 편지를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죠.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잉크 성분까지 분석하면 어떤 펜으로 썼는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김도영 경위의 대답에 황재원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아버지를 흘겨보는 시선,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을 강혁은 포착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2층에 있습니다. 황재원이 안내했다. 강혁은 2층으로 올라갔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복도를 돌아 황재원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의자에 걸린 잠옷, 그 주머니를 뒤졌다. 없었다. 가운 주머니 없었다. 서랍 있었다. 접혀있는 종이 한 장 강혁이 펼쳤다. 시신 손에 있던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었다. 만약 새벽 4시 전에 동쪽 담장 앞으로 나와준다면 매우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소. 당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박순영 씨에게도 마찬가지요. 단,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박순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 할 인물이었다. 강혁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황재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편지를 찾았어요. 황재원 씨. 그건 황재원의 눈이 광기로 물들었다. 그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권총이었다. 검은 소형 권총. 김용철을 죽인 바로 그 총. 내놔요. 그 편지 내놔요. 황재원이 총을 겨눴다. 강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술 유단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상대의 몸을 읽었다. 총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의 각도. 강혁은 이 거리에서 상대가 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황동선이 뛰어들어왔다. 재원아. 그만해. 황동선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잡으면서 동시에 강혁의 손목을 비틀어 편지를 빼앗으려 했다. 부자가 합동으로 강혁을 공격한 것이었다. 으아! 강혁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러 크게 질렀다. 아래층에 있는 이해나와 김도영 경위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 초도 지나지 않아 이해나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김도형 경위가 뒤따랐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황재원이 강혁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황동선이 강혁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놔요. 이해나가 황동선의 팔을 잡아 뒤로 젖혔다. 국과수 시절 자기 방어 훈련을 받은 솜씨였다. 김도영 경위가 황재원을 제압했다. 강혁이 황재원의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렸다.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손목 꺾기였다. 황재원이 바닥에 엎드렸다. 황동선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강혁이 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김경희님, 이 두 사람을 운전기사 김용철 살해 혐의로 체포해 주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김도영 경위가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강혁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분노도 부인도 아닌 걸렸다는 자각, 죄인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저 얼굴을 보세요. 저건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황재원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이 바닥에서 빛나고 있었다. 김용철을 죽인 바로 그 총이었다. 황동선 부자가 체포된 뒤 강혁은 펜션 마루에 앉아 사건을 정리했다. 이해나가 옆에 앉아 태블릿에 기록을 정리했다. 봄바람이 남한강에서 불어왔다. 탐정님,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전체 그림을요. 강혁이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입을 열었다. 시작은 토지 분쟁이에요. 배정국 어르신은 20년간의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구한말 원본 토지 문서. 이것이 법정에 제출되면 황동선은 양평 일대 땅의 절반을 잃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황동선 부자가 배정국 집에 도둑질을 한 거군요. 맞아요. 며칠 전 배정국 집 도난 사건, 그게 황동선 부자의 지시예요. 서류를 훔치면서 다른 쓸데없는 물건들도 같이 가져간 건 위장이었어요. 귀중품은 안 건드려서 일반 도둑처럼 보이게 한 거죠. 사실은 오직 그 서류 하나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 김용철이 그걸 봤다? 네, 김용철은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주인들의 야간 외출을 눈치챘을 거예요. 어쩌면 직접 뒤를 밟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김용철은 주인들이 도둑질을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시작했어요. 위험한 짓을.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랐던 거네요. 그래요. 특히 아들 황재원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황동선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이지만 황재원은 젊고 날카롭고 잔인해요. 김용철의 협박을 용납할 수 없었죠. 강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남한강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둘은 최근의 도난 소동을 이용하기로 해요. 양평에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 집에도 도둑이 들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용철의 죽음을 도둑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한 거예요. 편지는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한 단어, 아들이 한 단어, 교대로. 왜 이렇게 했느냐면 나중에 필체가 문제가 될 경우 어느 한쪽의 필체만으로는 편지 전체를 쓴 것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꽤 치밀한 수법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단서가 됐죠. 맞아요. 두 사람이 번갈아 쓴 필체가 오히려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마을에서 부자 관계이면서 노인과 젊은이 필체를 동시에 가진 조합은 황동성과 황재원밖에 없거든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닫으며 물었다. 탐정님, 한 가지 더요. 황재원이 2층 창문에서 범인을 봤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죠?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황재원의 이야기대로라면 범인이 김용철과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총을 쏘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 했죠? 하지만 대문 앞 김용철의 시신에는 화약 그을림이 없었어요. 총구를 밀착시켜 쐈다면 그을림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건 실랑이 중에 쏜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쏜 거예요. 즉,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난 김용철을 쏜 거죠. 그리고 도주 경로요. 맞아요. 범인이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 했는데 담 바깥쪽은 물기 있는 논둑이에요. 이 계절에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담을 넘어 도망쳤다면 진흙에 발자국이 남아야 해요. 하지만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범인은 담을 넘지 않았어요. 범인은 집 안에 있었으니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이 서재에서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린 것도, 어지러운 척한 것도, 12시 적어달라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군요. 서재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건 메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어지러운 척한 건 경희님이 편지 조각 이야기를 황씨 부자에게 미리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12시를 적어달라고 한 건 황동선의 필체를 받아내기 위한 거였고요. 필체 비교용이었군요. 네. 12시와 편지 조각의 내시를 비교하면 시라는 글자의 필체 특징이 일치해요. 이해나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네요. 강혁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범인을 잡은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김용철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귀가 어둡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배정국 어르신의 토지 문서도 돌려드려야 해요. 20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날 수 있도록 형사 시절부터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성숙한 시선. 그것이 강혁이라는 사람이었다. 양평경찰서 취조실. 황동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다 제가 시킨 겁니다. 재원이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물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편지의 필체, 총기, 시신의 화약 흔적 분석. 이해나가 편지의 잉크를 분석한 결과 황재원의 방 책상에 있던 특정 브랜드의 만년필 잉크와 성분이 일치했다. 국과수 출신 분석 화학 전문가의 눈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황재원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강민혁이 보내준 추가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황재원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것이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한 공작을 벌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결국 황재원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리셨어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 서로를 감싸려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공모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혁은 취조실 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부자간의 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처참했다. 탐정님, 이해나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시죠. 이해나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은 정확하게 읽는. 탐정님은 늘 그래요. 범인을 잡고 나면 더 아파하세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이해나의 둥근 안경 너머 눈동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애나 씨.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를 이해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마음을 숨겼다.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강혁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었다. 사건이 종결된 뒤 강혁은 두 가지 일을 했다. 첫째, 배정국을 찾아가 도난당한 토지 문서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황동선의 서재 금고에서 문서가 발견됐고 경찰을 통해 배정국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다. 고맙소, 강 탐정. 배정국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강혁의 손을 잡았다. 20년을 싸웠소. 이 문서가 돌아오면 드디어 끝이 나겠지. 어르신, 마지막까지 잘 되실 거예요. 둘째, 강혁은 김용철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양평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사시는 80대 노모였다. 귀가 어둡고 눈도 침침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이웃에게 전해 들은 뒤였다. 강혁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크게,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용철 씨를 해친 사람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강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강혁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악력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강혁은 김용철 어머니의 생활비와 장례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원했다. 아낌없이. 그에게 1,000억 원대의 재산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양평의 봄은 끝나지 않고 있었다. 남한강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시골에서의 조용한 휴식이 확실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나가 핸들을 잡은 채 피식 웃었다. 네, 아주 조용했죠. 총성만 빼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차 안에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내일 사무소에 가면 밀린 의뢰가 산더미일 텐데 이미 정리해뒀어요. 긴급한 건 3가지, 나머지는 다음 주로 넘겼고요. 역시 애나 씨, 이해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석양이 그녀의 안경 렌즈에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강혁은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따뜻했다. 사무소로 돌아가면 또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비명이,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 하지만 괜찮았다.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무소에는 묵묵한 송태풍 박사와 밝은 나정희, 든든한 형 강민혁이 있으니까 강혁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다. 사건 종결. 양평의 지주들 2022년 4월 10일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잠깐만이라도 이 평화로운 귀갓길을 느끼고 싶었다. 다음 사건이 찾아올 때까지 이에나가 라디오를 켰다. 봄에 어울리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차 안을 채웠다. 서울까지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2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